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비애를 들으실 정도면 이제 처음 수업을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공부를? 올해 처음 다 등록하신 거 맞아요? 작년부터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비엘은 다 처음이세요? 한번 들으셨던 분 계세요? 다 처음이시죠? 일단 먼저 공지사항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학점을 신청하신 분이 계시니까, 첫 번째가, 저희가, 대학처럼요, 중간 기말고사도 파요. 출석도 들어가고요. 중간 30%, 기말 30%, 과제 20%, 그 다음 출석 20% 해가지고 점수가 부여가 되고, 60점 이상이면 학점이 취득 가능하시고, 근데 만약에 중간 기말고사를 안 보시거나 아니면 출석이 80% 미달하시면, 성적이 부여되지 않고요. 결석은요, 세 번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지각 및 조퇴는 3번은 한 번 결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 시간 출석을 부를 거고요. 보통, 원래는 이제 시작할 때 부르고, 끝날 때 부르고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보통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할 때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여기 앞에다가 출석부를 놔드릴 건데 성함이랑 주민번호 확인하시고 맞으시면 거기 옆에 비고에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됐고 질문 있으세요? 이런 절차 관련하셔가지고 시험을 이제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언제 올해 보실지 내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게 공부를 좀 하시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막 수업 듣고, 필요하다면 이제 필기도 좀 해주시고, 이럴 때가 좀 해피한 타이밍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리뷰하실 때는 조금, 힘드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BL 같은 경우가, 다른 텍스나 이런 레귤 과목들이요. 제 생각에는 휘발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아서면 잊어먹고, 게다가 상법이, 용어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배우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암기도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문제집을요, 저희가 BL 1, 2가 2권이 있는데, 한 달 좀 지나서까지도 이제 BL1을 하실 거고, 그 이후에 BL2가 들어갈 거니까, 당분간 이제 BL1만 갖고 오시면 되겠고, 제가 전 시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 BL2 갖고 오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일리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2015를 갖고 계신 분들도 바뀐 거 없으니까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오늘 와일리가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재고가 지금 좀 당장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은 아마 문제를 풀게 되면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몇 문제 안 되니까 프린트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다음 시간부터 푸는 걸로 이제 되도록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간중간 풀 거니까 좀 갖고 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학생분 계세요? 대학생분도 계신가? 직장인분도 계시죠? 이 BL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여기 ARCP 과목은요, 과목 수가 좀 많아가지고 한번 수업을 듣고 나중에 복습할 때 빨리 2배속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듣지 그러면서 총정리해야지,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만 많이 본다고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워낙 과목 수도 많은 데다가 이런 강의 회차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볼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시고, 한 번 들을 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 번에 끝내도록. 그러려면 이제 한 번 들으실 때 복습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오실 때도 지각 같은 거 좀 해주시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한 시간도 없는데 한 번에 끝내셔야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만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이제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까먹을 뻔했네. 혹시나 이제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든 이메일이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BL1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첫 번부터 이제 수업을 바로 시작하진 않고요. 지금 저희 비즈니스 로에서 뭘 배우실 건지 제목만 간단히 좀 토픽을 쭉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건데, BL1의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컨트랙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계약법인데, 이걸 이제 제목을 이제 보시기 전에 그 미국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 때 법대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 법학과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학부는 중문과 나오고, 대학원을 경제학과 나오고요. 또 다른 대학원에 이제 호주의 로스쿨을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법이라고는 법학과, 한국에서도 안 배운 법을 가려니까 그 입학 원서를 내잖아요. 근데 딱 처음에 입학 원서에서 리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니고 막 구구절절 이메일 쓰고, 뭐라 썼더라? 뭐 추천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받았는데, 저의 이제 경제학 석사 학위와 그 다음에 뭐 어카운팅, 이거 AICP를 공부한 그런 어카운팅 그런 지식이 날리지가, 제가 로스쿨에 이제 인터내셔널 텍스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텍스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막 구구절절 써가지고 막 보냈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 다 학교 같은 과 애들이 다 전 세계에서 온 뭐 변호사, 판사, 막 검사, 판사 막 이런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일주일 동안 미국의 호주의 법 체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듣고요. 일주일 다 수업이 지난 다음에 페이퍼를 써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걸 통과해야 이제 본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 페이퍼가 이제 로스쿨 시험은 다 오픈북이에요. 뭐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판례 같은 거 분석해가지고 뭐 그거 어떤 시츄에이션을 주고 뭐 그거 팩트를 이용해가지고 뭐 분석하는 판례 막 그런 리포트를 써서 내는 거였는데, 금요일 날 딱 한 저녁 6시 정도에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 문제가 딱 떠요. 그러면 주말에 미친 듯이 밤새워 써가지고 월요일 날 정오 12시까지 딱 제출 기간에서 이메일로 제출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일주일 시험 보는데 비슷한 형식으로 시험이 나온 거예요. 이걸 페이퍼를 써서 내야 되는데, 저는 뭐 형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약간의 소설을 써서 낸 거예요. 소설식으로. 그래서 거기다 빨간 줄로 막 교수가 써가지고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리젝을 또 당한 거예요. 페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 수업을 못 듣게 생겨가지고 제 시험 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힘겹게 이제 과정을 마쳤는데, 어쨌건 간에 법이 지금부터 보시려고 호주도 이제 영미법 체계 하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상 우리는 뭐 이론 그런 법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비즈니스 로라는 것은요, 미국의 지금 미국 시험이잖아요. 외웠어요? 좀 해도 돼요? 미국의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커먼 로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보통법이라고 부르죠. 또는 불문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미법. 이렇게 부르는 체제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태츄리 로라고 해서 성문법이겠죠. 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두 가지를 모두 배우실 거고, 이 보통법이나 불문법은 또 다른 표현으로 케이스 로라고 해서 이 판례 자체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 이제 어필을 해서 판례를 이제 판결을 뒤집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바뀌는 커먼로인데, 우리 시험 목적상 커먼로에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거래 형태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니셜로 뭐 좀 써보면 rise라고 해서 R은요, 첫 몇 시간 특히나 첫 번째 들어가실 컨트랙 챕터는 용어가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L 전부 다 BL2까지 전체를 배우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가 여기 다 나와요.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 컨트랙은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토픽이라 보실 수 있겠죠. 분량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얘는 부동산이라는 뜻이겠죠. 실생활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쓸 때 real estate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법적인 용어는 real property라는 말을 써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주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I는 인슈런스요. 보험 계약 같은 것들. 그 다음에 S는 용역 계약, 서비스 계약 같은 거. E는 인플로이먼트. 여기에 뭐 포함되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거래들이 커먼로에 적용을 받고요. 우리는 이제 주로 부동산을 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문법으로 오시게 되면 얘는 주로 무슨 코드라든지 무슨 액트라고 끝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성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전에 명문화된 거죠.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문법이 있는데, 얘는 또 세부적으로 페더럴 로가 있고요. 연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로가 있겠죠. 주법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 시험 신청하는 주가 서로 다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주를 나는 메인 주인데 너는 뭐 다른 주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주를 신청했는데 각각의 다른 주법을 시험에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시험 범위가 대상이 될 수 없고, 요 연방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A라는 주에서 설립된 어떤 회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주에서 설립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설립된 주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B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했을 때, 트랜잭션을 했을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A는 자기의 주법을 근거로 해서 준거법으로 삼자고 하고, B는 B의 주법을 예를 들면서 막 항쟁을 하겠죠. 그럴 때 서로 주법이 다르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유니폼, 얘가 이제 통일된 하나의 뭐 이런 뜻이죠. 유니폼 커머셜 코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니셜로 UCC라고 제가 계속 부를 거고요. 보통 이제 번역을 할 때는 통일상법전이라고 많이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UCC는 서로 다른 주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근거법을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주에 있건 간에 구애받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시험 시험 범위는 첫 번째가 커먼로에 대해서 보실 거고, 그 다음 성문법인데, 성문법 중에서도 연방법과 UCC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 친 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일단 뭘 배우시는 거다라고 컨셉을 잡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BL1의 1페이지 목차가 나와 있네요. 1권에 보시게 될 토픽들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컨트랙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요거 커먼로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부터 나오는 2, 3, 4, 5, 6 챕터들은 전부 다 요게 성문법 중에서 요거나 요거 이쪽으로 와서 배우실 거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그래서 컨트랙이 있는데, 그 컨트랙을 이제 보시기 전에 토픽을 이제 하나씩 쭉 보신다고 해서 이제 뭔가 지금부터는 뭐 필기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실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저런 걸 뭐 보겠구나 이런 차원에서만. 처음부터 막 들어가면 정신 없으니까요. 컨트랙이 있는데, 컨트랙은요. 내용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가 쏟아져 나올 거고, 그래서 얘도 이제 내용이 많은 만큼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부 내용은 두 번째 시간부터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일즈는 뭘 배우시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UCC라고 말씀드렸었죠. 통일상법전 성문법으로 넘어오시게 되는데, 주로 더 풀어서 얘기하면 풀로요. 세일 오브 굿이에요. 상품 매매 거래 같은 거에 대해서 보실 건데, 이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체인 거죠.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매매 거래에 대해서 주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픽별로 자세한 얘기는 그냥 안 할게요. 커머셜 페이퍼인데 CP라고 불러서 일종의 뭐 어음 같은 거죠. 어음 상표법 같은 거에 대해서 보실 거고, 이 어음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HDC라고 부르는 것들
등등등 뭔지 모르지만 암튼 뭐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듣고 흘려서 넘겨버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요 Secure Trans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보통 우리가 오늘도 제가 낮에 잠깐 회사에 있다가 제가 이제 3일에 있다가 지금은 나와가지고 이제 보통 다른 일반 외국계 기업에 있는데, 저 막 3일에 있으면서도 여러 회사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그런 회사들 중에, 또는 뭐 직접 다녔었던 회사들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자유로운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좀 가능해가지고, 지난주까지 회사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고 노트북만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연말 연시에 집에 있다 보니까 좀 페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한데, 뭐 출퇴근이 좀 자유롭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회사를 안 갔어요. 집에 있다 왔는데, 집에 있다가 낮에 슬쩍 그냥 뭐 개인적 일이 있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작년에 제가 전세로 살던 집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융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잘 안 나가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그 건물주에 개인적으로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전세금 돌려받았으니까 그 전세권 설정했던 걸 해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문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 갔다 왔는데, 이거와 관련한 게 이 Secure Transaction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껐어요. 뭐 돈 표시를 할 때, 여기 AI 학원에 와서는 미국 시험이니까 달러 표시를 하고, 딴 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무원 학원이라든지 공기업 뭐 이런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한국 시험이니까 원화로 표시하고 막 이러다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달러로. 근데 돈을 끄는데 은행이 채권자잖아요. 크레디터로. 얘는 채무자니까 뎁터가 되겠죠. 근데 채권자가 A의 신용 조회를 해보고 좀 불안하니까 담보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A가 담보를 줬는데, 그 준 담보가 부동산 담보일 수도 있고, 가장 흔한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용어가 real property였었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무수히 많이 보실 단어인데 personal property라고 불러요. 동산. 근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를 mortgage라고 부르고, 이건 많이 들어보셨었죠. 반면에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동산 담보보거래 Secure Transaction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부동산 말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 그리고 돈 끄는 거, 그에 대해서 보실 거고,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채무자가요, 이 은행에 돈 꾸면서 담보를 제공했고, 그게 예를 들어서 1월 5일이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가 지나서 1월 15일 날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C라는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돈을 좀 꿨어요. 근데 이 C도 A한테 담보를 달래요. 근데 달리 담보 줄 건 없고, 이 며칠 전에 은행한테 줬던 자기 담보, 예를 들어 집이라 할게요. 똑같은 그 집을 얘한테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랬어요. 뭐 반말하는 건 아니고, 그랬다가 날짜가 지나가지고 대출의 만기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A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한테도 돈을 못 갚고 얘한테도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랬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모르긴 몰라도 담보권을 행사하려 하겠죠. 그래서 담보를 실제 담보는 얘한테 제공됐다 할지라도 실물은 얘가 계속 갖고 있어요. 타던 차는 그대로. 그래서 담보를 이제 뺏으러 갈 거예요. 근데 A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뺏으러 가보니까 그 자리엔 C도 와 있어요. 똑같은 담보를 양쪽으로 제공했으니 서로 지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 은행과 이 C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죠. 그랬을 때 그 동일한 담보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채권자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거 등등 따지는 이슈들을 여기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뱅크럽시라고 되어 있죠. 파산법.
말 그대로 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워가지고 현금화해요. 10만 불, 100만 불, 뭐 이렇게 현금화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존에 그 채무자한테 돈 거줬던 채권자들 막 줄 서 있겠죠. 서로 몇십 명이 막 우글우글 서로 내 돈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막 서로 싸우지 말고 법에서 정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이 뱅크럽시에서도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그 BL1의 목차를 지금 보고 계신데 1페이지에 6번의 제목은요, 채권자와 그 다음 채무자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정식 명칭이지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대부분 보시게 될 토픽이 이거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슈어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건데, 이렇게 쓰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GUAR, 뭐, 스페인 틀렸나? 개런티는 뭐, 보증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채무자고 여기 뱅크 채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역시 돈을 꺼주면서 얘가 조금 불안하길래 담보를 요구하는 대신 보증을, 이 담보라는 것은 물적 담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신 보증을 쓰는 게 인적 담보라고 부르죠. A의 가장 돈 많은 친구인 C에게 보증을 서도록 부탁하는 조건으로 돈을 꺼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A가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 돈 많은 C한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C가 부르는 이름이 보증인인데 만약에 C가 개런터였다면 이때는 2차 보증 의무만을 져요.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됐을 때 원채무자인 A한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A가 돈을 안 줄 경우만 그 다음 순서로 C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이 C가 개런터가 아닌 슈러터라면 1차 책임을 져요. 즉 이 원채무자와 동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됐을 때 이 원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든 아예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이 그 보증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든 무차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채무자와 똑같은 연대 보증 1차 의무를 진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달이 조금 넘게 되겠고 BL1이 끝나겠죠. 그 다음에 뭐 BL2 없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예, 뭐 잠깐 볼게요. 근데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니까 가볍게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보실 거니까 1페이지에 보시면 뭐 BL2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없으셔도 너무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번과 2번 챕터가 있는데 1번은 Real Property and Insurance, 즉 부동산과 보험 계약에 대해서 나오고요. 주로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과 그다음 그 부동산과 관련된 보험, 예를 들어서 뭐 화재보험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매칭해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2번에 Employment 근로계약법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관련법 이런 갖가지 다구리한 어떤 법들이 막 10개, 한 20개 가지고 쭈루루 나와가지고 뭐 단순 암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 두 가지 챕터는 시험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가 돼가지고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3번부터 이제 시험 범위라서 들어가시게 될 건데 3번은 증권거래법이에요. BL2의 세 번째는 증권거래법인데 이제 앞에 단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액트 성문법이겠죠. 그 다음에 페더럴이 들어가니까 연방법이겠네요. 연방증권거래법이고 얘는 뭐 되게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고요. 그냥 뭐 암기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 내용도 그렇게 정리하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페셔널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전문가적 책임인데 얘도 뭐 그 말하자면 그 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챕터 그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ethics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회계사들이 그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수임할 때 그 여러 가지 무턱대고 이제 돈 되니까 덥석덥석 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독립성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회사를 감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내가 그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뭐 내 마누라가 거기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독립적이지 못하면 그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인디펜던스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만이 그 프로젝트를 수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건데 어떤 경우에 인디펜던스가 훼손되냐 훼손되지 않냐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우리 커리큘럼상 얘는 오딧 과목에서 하실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오딧에서 배우실 거라는. 그래서 BL에서는 안 하실 거고 BL에서 보실 부분은 두 번째 파트인데 CPA의 legal liability요. CPA로서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보실 거고 얘 역시 증권거래법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크게 4가지 덩어리인데 그 암기할 거 정리는 뭐 본 챕터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에이전시, 대리인인데 대리인이라는 건 누구를 대신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리인이라는 건 우리 같은 사람도 다 대리인이죠. 회사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인데 내가 회사를 대신해서 세일즈 팀이에요. 판매팀. 대리예요. 그랬을 때 회사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너는 세일즈 팀의 대리로서 우리 회사를 대신해서 거래처한테 계약을 하고 물건을 뭐 판매할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죠. 내가 거래를 하지만 나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을 갖고 거래처랑 1대1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프린시플, 주체, 본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쉽게 말하면 주인과 종이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회사 이름으로 거래를 맺은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상의 최종 책임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는 거죠. 이렇게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에이전트로서 내가 어떤 의무를 줘야 되느냐 누구한테 거래처와 그 다음에 나의 주인님한테 그 다음에 주인님도 나를 부리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 나한테 의무도 있어요. 심부름값 줘야죠. 월급 줘야 되는 거죠. 등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즉 의무가 있고 이 계약상의 최종 주체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주는 책임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 간의 서로 어떤 리스크와 의무 관계에 대해서 보실 그런 챕터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그리고 7번은 두 개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조직에 대해서 나와요. 비즈니스 스트럭처인데 뭐 주식회사라든지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 이런 등등의 회사 형태에 대해서 보시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파트너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인데 이 파트너십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형태가 있더래요. 등등. 뭐 회사 이름 형태 자체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챕터는 뭐 그런 식의 챕터를 보시는 거다.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보셨던 내용이 이 파트너십에서 그대로 베이직으로 보실 거니까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연달아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이제 BL2가 끝나요. 그래서 한 달 좀 넘어서 BL2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BL2는 BL1보다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끝나실 거니까 뭐 2달 안에 다 끝나실 수 있고 그래서 7시 15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뭘 배우시는지 간단하게 뭐 제목 정도만 맛배기로 보셨었고 이제 다시 BL1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이제 컨트랙을 보실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커먼로를 보시는 거죠. 보통법, 불문법 중에서 이제 요걸 보시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컨트랙, 일반 계약법인데 제가 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뭐 외우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기억을 하실 테니까 중간중간 어떤 거래를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유치한 예가 있지만 너무 이제 비웃진 마시고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이 이그젬플 거래 형태로서 그 원칙을 연상해내는 그러한 그 효과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극단적이고 좀 심플하게 좀 유치하지만서도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컨트랙에서는 가장 제가 예를 들어드릴 게 부동산 집 사고 파는 이 거래를 주로 이제 많이 예를 들어 드릴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은 만큼 컨트랙 자체에 대한 세부 소토픽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소토픽들이 쭉 열거가 돼 있긴 한데
저는 좀 제가 따로 그 형태대로 보시진 않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3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3페이지에 보시면 뭐 빽빽한 글씨가 있죠. 오버뷰라고 되어 있어서 개요인데요. 각 챕터마다 이렇게 앞에 목차 다음에 오버뷰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아시겠지만 전체 내용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서머리이기 때문에 굳이 수업 시간에 보지 않으실게요. 다 보시고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고 어차피 뒤에 본문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요. 넘어가시면 5페이지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컨트랙에 대한 소 토픽, 히스토리만 쪽 스토리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직장인분들은 퇴근하고 오시기 좀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저녁도 드시기 약간 좀 애매한 시간이고 근데 배고프면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니까 뭐 수업 시간에 뭐 드셔도 괜찮아요. 라면만 아니면 되니까 그냥 좀 뭐 항상 드시고 오시길.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연말에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첫 수업이라고 제가 약간 게다가 비엘 첫 시간이라 좀 설렘이 있네요. 저도. 예전에 제가 3일 다닐 때 한창 수업 진짜 많을 때는요. 하물며 3일 다니는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평일에도, 지금도 평일이지만, 지금에서야 뭐 회사가 좀 널널하니까, 근데 그때는 6시에 딱 퇴근해가지고, 노트북을 갖고 일을 다 못했어요. 근데 뭐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일단 노트북을 들고 퇴근을 한 다음에, 여기 학원에 온 거예요, 수업하러. 일주일에 5일이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하고,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요.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집 근처에 헬스가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한 1시 반 정도까지 헬스를 하고 간단하게 좀만 하고 그 집에 가서 밀린 일을 좀 하고 3시까지 이제 일을 하고 막 그러고 자고 아침에 또 7시 출근하고 막 그런 일을 좀 생활을 반복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있다가 진짜 수업이 많을 때는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라는 게 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정이 없던 일이 막 늦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평일에 수업을 안 잡아요. 예전엔 좀 전까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수업을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을 전부 다 토요일 날 11시간 반, 일요일 날 11시간 반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토요일 날 9시부터 5시인가? 그때까지 이제 5시 반? 그때까지 노량진에 수업이 있고 6시 반부터 또 광화문 여기서 수업이 있어서 막 바로 와가지고 막 수업하고 10시 반까지 막 이러고 이틀 내내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출근하고 막 한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오면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눈은 한 반쯤 감겨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좀 그나마 좀 널널하네요. 노량진을 관두는 관계로 어쨌건 간에 좀 지각과 그런 건 조금 다음부터 한 번에 끝내셔야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첫 시간이라 그런데 보통 시험을 4과목 동시에 뭐 아직까지 그런 생각 해봤자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 바뀌실 수 있겠지만 한 과목씩 끊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2과목씩 보거나 아니면 4과목 한 방에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뭘 봤지? 레귤과 BEC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과목만 합격을 해놓은 다음에 호주를 간 거예요. 회사 다니다 때려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왕건이 2개가 남았잖아요. 페르와 오디 큰 건덕지가 2개 남았는데 한때 좀 고민을 때렸어요. 이거를 학교를 다 마친 다음에 할까 아니면 중간에 하면서 할까. 근데 다 마친 다음에 하면 안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2개만 합격해봤자 이건 안 하는 힘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학교 들어가서 호주 가서 공부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걸 준비했어요. 근데 수업을 다 들었는데 시험만 안 본 게 아니라 아예 수업도 안 들었어요. 2개만 듣고. 그래서 가가지고
수업을 거기서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갖다나 법학과도 안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 하도 몰라 죽겠는데 이것까지 같이 수업을 처음 페레랑 오디를 듣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했는데 진짜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열심히 그렇게 고3 때 공부했으면 하버드를 갔을 정도로 머리 털라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제 거기서 시험 신청도 하고 막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괌에서 시험 봤으니까 시험을 이제 비행기표를 예매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한국을 경유해서 이제 가도록 했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가는 길에는 시험 보러 가는 길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이제 약간 중간에 트랜스퍼 하기 전에 이 시간이 있을 때 막 공항에서 공부하고 막 책 펴고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험 끝나고 가는 길에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게 되게 홀가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시험 보러 갈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이메일을 배웠어요. 이메일을 연락하기 위해서 미리 이메일로 엄마한테 제가 아침에 이제 괌에서 인천에 아침에 새벽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멜번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저녁에 있었어요. 그럼 중간에 비잖아요. 몇 시간.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집이 또 공항에서 리무진만 타면 금방 가는 곳이라 한 40, 50분만 가면 돼가지고 미리 제가 먹을 메뉴와 먹고 싶은 메뉴와 스케줄을 다 짠 다음에 되게 알차게 보낸 거예요. 거기서 3끼를 먹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저녁에 다시 갔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첫 시간이라 하는 건데 이렇게 표정이 넌 뭘 짓거리니 수업을 그냥 할게요. 그러면 컨트랙에서 보셔야 될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컨트랙의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계약의 뜻은 이런 거래요. 앞으로 계속 지겹도록 보실 그러한 단어들이 이제 나오실 건데 어그리먼트라는 건 동의, 합의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아시는 걸 거고 리걸리라는 건 법적으로란 얘기죠. 이 안에는 합법적으로는 말이 다 전제로 깔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이라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이런 뜻인데 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에 가장 단적인 예가 이런 거래요. A가 어느 회사에나 있는 그러한 진상들 있잖아요. 진상 보스들. 그 보스를 너무나 미워하고 갈굼을 받아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내 손에 피 묻히긴 싫어가지고 어떤 B라는 청부업자한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내가 B한테 뭐라 했냐면 청부업자한테 네가 나의 보스를 죽여주면 그 대가로 너에게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둘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고 B가 가서 보스를 죽였어요. 약속 이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의무 안수했다. 1억 다오. 했더니 얘가 못 주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B는 열받잖아요. 할 거 다 해줬는데. 그래서 B는 어디로 갔냐면 법원에 갔어요. 판사한테 가가지고 호소를 한 거예요. A랑 계약했는데 나는 법적인 의무를 다 지켰는데 A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 1억을 안 주니까 판사님 나 법에 호소합니다. A를 혼내주세요. 나한테 1억 주게 해주세요. 법에 호소할 수 있냐? 즉 소송할 수 있냐라는 거죠. 소송을 못하죠.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A랑 B랑 맺은 계약 자체가 리걸하지가 않아요. 일리걸이죠. 불법이에요. 그렇게 불법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가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다 할지라도 그 위반 사항을 법에 소송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계약 자체가 불법이니까. 소송하는 순간 얘 먼저 잡아 죽치겠죠. 판사가. 청법자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A가 배째라 그러면서 돈 못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런 뜻이 바인딩이에요. 이런 계약은 바인딩하지가 않죠. 그런 뜻이고 그런 경우에는 얘가 얘를 죽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legally binding agreement가 컨트랙의 뜻이고, 그 다음에 바인딩의 유사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enforceable 이라는 말이 유사어예요. 앞으로 지겹도록 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valid, 유효한.
이란 뜻이죠. 지문상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같은 뜻인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법적 구속력이, 강제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랙에 관련된 토픽을 보실 건데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면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 상대방이 있겠죠. 물론 다수의 상대방이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가장 그 포맷은 양 당사자가 쌍방이 계약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먼저 제가 커먼로를 근거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부동산 계약을 예를 들어볼게요. A가 B한테 지가 갖고 있던 집을 팔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를 들어 30만 불을 받기로 둘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랬을 때 A가 먼저 초반에 B한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너한테 3만 불에 팔게 라고 거래를 누군가는 처음은 제안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제안을 하는 사람을 즉 오퍼러라고 불러요. ER 또는 OR을 붙이면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오퍼러라고 부르고요. 그 제안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이루어지겠죠.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오퍼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안을 받은 상대방 요 B를요. 오퍼리라고 불러요. 뭐뭐 이 하면 뭔가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 당사자가 등장을 하고 어떤 하나의 상대방에 의해서 제안, 오퍼가 처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안을 받은 오퍼리는요. 그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고 수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젝하면 그냥 끝이에요. 둘 사이엔 계약이 체결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볼 일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억셉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전개시켜보면 얘가 마음에 들어요. 거래가. 그래 살게. 거래를 수락하겠죠. 억셉턴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퍼하고 억셉턴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컨트랙이 체결되기 위한 첫 단추예요. 그래서 오퍼랑 억셉턴스가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가 둘이 합의한 거죠. 결국 제안하고 수락했으니까 그 자체를 어그리먼트라고 부르고 이걸 그럼 컨트랙이라고 부를 수 있냐? 아니에요. 아직은 좀 부족해요. 하나가 더 있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되는 게 컨스터레이션이에요. 컨스터레이션이라는 거의 그 사전적인 뜻을 흔히 떠올리시기엔 대가, 뭐 이런, 뭐라 그러죠? 컨시더 하도 대가라고 쓰니까 원래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뜻은 갑자기 까먹었네. 어쨌든 대가예요. 뜻이. 이 컨스터레이션이라는 거를 서로 주고받아야 그 자체가 컨트랙이 체결됐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대가라는 것은 여기서 A 입장에서는 집을 남겨줘야 되겠죠. 팔기로 했으니까 그 집 자체가 A가 B한테 주는 대가가 될 거고 B 입장에서는 돈을 주겠죠. 머니. 그 자체가 B가 A한테 주는 컨시더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보시는 토픽에서는 순서대로 첫 번째 오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억셉턴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 있게 되면 어그리먼트가 발생한 건데 요게 추가로 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로는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자. 그럼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컨트랙이 둘 사이에 체결된 거예요. 근데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해서 계약의 의미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어그리먼트만 체결됐다고 해서 그게 컨트랙이라고 될 수 없다.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그게 완벽한 계약이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청부 계약 같은 그런 경우는 계약이긴 하지만 바인딩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완벽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법적인 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그 계약인데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lack of defense라고 불러요. defense라는 단어도 이제 계속 줄거상선 보실 건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항변이에요. 항변, 그 다음에 변명?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겠죠. 렉이라는 건 뭔가 부족 결핍한다는 뜻이고 무슨 뜻이냐면요. A가 예를 들어서 집을 팔기로 했는데 그리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 집 안 팔어 라고 뻗팅기는 거예요. 이미 계약은 체결됐는데 한마디로 A가 계약 위반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열받은 B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땐 진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될 거잖아요.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로. 그랬을 때 이 leg of defense라는 얘기는
이 계약 둘이서 맺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의 법적 구속력, 법적 강제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항변할 수 없어야 돼요.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딴지를 제기할 수 없어야 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게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그러한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A가 나 갑자기 집 안 팔어. 근데 B가 왜? 너 계약 체결했는데 너 계약 위반이잖아. 그럼 나 판사한테 소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A가 야,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우리 둘 사이에 체결된 계약 완벽한 구속력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컨시더레이션이 너도 주고 나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완벽하게 주고받은 컨시더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계약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계약을 위반한다고 버팅겨도 너는 계약을 그 이유로 판사한테 소송할 수 없어. 우리 사이에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니까 난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배째. 들어놓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그쪽이 계약 위반해도 나는 어떻게 판사에 소송할 수가 없으니까.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다 통틀어서 leg of defense라고 부르고요. 세부적으로 그러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래서 leg of defense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될 요건이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legal capacity인데요. 쉬운 말로 미성년자 같은 그러한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러한 좀 정신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법적인 어떤 계약 행위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인지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사람이 안 이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는 거죠. 행위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랑 계약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구속력이 없어요. 일단 자세히 하나씩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결된 계약 자체가 합법적이어야 돼요. 불법 계약, 마약 밀매 이런 거 자체는 당연히 불법 계약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tatute of fraud 이것도 계속 수십 번 들으실 건데 statute of fraud는 줄여서 이제 앞으로 이니셜로 SOF라고 쓸게요. 얘는 사기 방지법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랑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완벽하겠지만 구두계약 같은 것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어떤 특정 몇몇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 그러한 거래라면 구두계약 인정 안 하고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써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해줄게 라고 부르는 특정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거래 형태들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두계약만 체결했다. 그럼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인정 못해.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어겨서 배째 들어누워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법에다가. 뭐 이런 걸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reality of consent요. 동의의 진실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그 A랑 거래를 맺을 때 그리고 B랑 둘이서 이제 계약을 맺을 때요. 집을 팔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애초에 A가 B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의 상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기를 쳤어요. 사기로 거래를 해서 자기한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 그럼 B 입장에서 진실을 알았더라면 난 이 집 그 돈 주고 안 샀을 거예요. 속아서 산 거예요. 그랬다면 이렇게 사기로 당해가지고 맺은 계약 B 입장에서 나중에 판사한테 가서 그 사실을 호소하면 이 계약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사기당해서 맺은 계약 자체는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유는 사기도 있지만 미스테이크, 실수도 있어요. 실수로 맺은 계약 같은 것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적을게요. 사기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fraud라고 불러요. 이게 사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 미스테이크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duress. D-U-R-E-S-S. 뭐 강압, 협박 이런 거예요.
화장실로 끌고 가서 좁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다. 이건 정당한 내가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사기나 실수나 강압, 협박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은 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의 동의의 진실성이 없는 거죠. 한쪽만 뭐 부득이하게, 부당하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법적으로 바인딩한 계약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 바인딩한 계약이 체결되는, 완벽하게 체결되는 단계까지 오신 거고,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러면 컨트랙의 반 정도가 끝나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5번부터는 이제 계약의 후반부예요. 여기까지는 완벽한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까지 보셨다면, 이 5번부터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 이벤트들에 대해서 보실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사인먼트요. 계약에 원래 A랑 B랑 맺었는데, A가 자기의 권리나 의무를 C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그래서 양도고, 제목만 적고 나중에 자세히 보실게요. 그 다음에 6번은 제3수익자 beneficiary. 얘랑 조금 연결되는 건데요. A랑 B랑 원 계약 당사자죠. 그 원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둘 간의 계약의 어떤 일부로 편입되는 거. 그런 걸 제3수익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7번은 parole evidence. 구술 증거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뭔지는 나중에 보실게요. 어차피 볼 거니까. 그 다음에 8번은 discharge. 얘도 미친 듯이 많이 보시게 될 단어인데 discharge라는 건 뭐냐면요. A랑 B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당사자들이 전부 다 본인 입장에서의 계약상의 의무 및 권리를 전부 갖게 돼요. A 입장에서 보시면 집을 양도해줄 의무가 있지만 B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얘는 집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돈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둘 다 권리 및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도 그리고 B도 각각의 본인에게 부여된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그 의무가 벗어나게 되겠죠.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걸 디스차지라고 불러요. 유사한 표현으로 excuse 또는 release 이런 단어 좀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문제, 지문 읽으실 때 좀 편하게 빨리빨리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게 8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우고 쓸게요. 9번은 remedy, 구제책인데 얘는 뭐냐면요. A가 갑자기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안 팔겠대요. 그러면 A가 계약 위반을 한 거죠. 그 계약 위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도 미친 듯이 많이 보실 단어인데 breach of contract이에요. breach라는 건 어떤 갈라진 틈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의 어떤 일종의 단어로서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이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A가 breach of contract을 한 거죠. 그랬을 때 B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판사한테 가서 소송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전제가 둘이 맺은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판사한테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뭐 손해배상을 받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랬을 때 A가 계약 위반했을 때 A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 액션들 그걸 구제책이라고 불러요. 레미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소송하는 거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보실 거고 그 다음 마지막 10번은 statute of limitation. 앞으로 이니셜로 그냥 SOL 이렇게 쓸게요. 얘는 얘는 소멸시효요. 소멸시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화성 연쇄살인 이런 것처럼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부르죠. 얘는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만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비로소 첫 번째 토픽인 컨트랙이 끝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토픽은 많은데 뭐 느끼셨겠지만 뭐 이 컨트랙 자체에서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기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과 용어들이 뒤에서 계속 나와요.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오퍼부터 이제 보실 거죠. 얘부터는 쉬었다 이제 보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주민번호랑 성함 좀 확인하시고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10분 후에 올라오겠습니다.